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110년 전 일제가 도입한 종이인감증명서가 사라집니다. 오는 4월부터는 국민들이 자주 쓰는 100가지 민원 공공 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디지털 혁신의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새해 벽도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김정은의 외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 유전여에서 북한의 최고 외교 실세가 된 최선희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경기도 판교에 있는 제2테크노밸리에서 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가 주제였는데요. 자, 이 토론회의 핵심은 일제 조선총독부가 110년 전에 도입한 인간증명제도의 대폭 손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 조선총독부가 인감증명을 우리나라의 당시 식민지였죠. 도입한 게 1914년 한일합방 4년 뒤였다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꼬박꼬박 떼서 내야 했던 이 종이 인감증명이 역사가 참 오래됐네요. 110년이죠. 꼭 110년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것도 또 해방 이후에도 한참 동안 그 일제의 그 인감증명법이 계속 통용되다가 그러니까 1961년 6월까지는 쓴 겁니다. 일제 제도를. 그 제도를 쓰다가 이제는 그 인감증명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어디 부동산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도 이럴 때 팔 때 그다음 은행에 돈 빌릴 때 반드시 그걸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십 장씩 뗐죠. 네. 그 본인이 또 직접 가야 되고 물론 요즘은 이제 대리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도 복잡합니다. 그것도 도장을 받아야 되고 가족 관계 증명서 갖고 가야죠. 또 도장 또 갖고 가 신분증 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걸 없앤다는 게 아마 이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로서는 아주 이게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족쇄를 풀어주는 건지. 네, 인감증명이란 걸 통해서 본인의 그 거래라든가 이런 걸 증명하는 나라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그리고 원조국인 일본 또 한때 일본 식민지였던 타이완 이 정도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한 건 아닐 것 같고 뭐냐면 당신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이것을 이 서류에 사인하느냐 이거 땅을 팔았냐 라든지 이게 빌리는 게 당신 의지대로 빌리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행정 전산망이 완료된 시대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런 시대까지도 계속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 증명을 떼라든지 이거는 좀 무리죠. 옛날에는 동사무소 아니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그 수많은 서류들 일일이 찾아가지고 날인하고 말이죠. 사실 그게 이제 원조였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주민센터로 이름이 다들 바뀌었지만 과거 동사무소에서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 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 돌아보겠습니다. 11월 2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 절차를 마친 후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아담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노고를 지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본적지 조회가 끝나는 대로 12월 말까지 그 발급 사무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한 기일 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겠습니다. 네, 저 이
검은 의무인 2개 있는 저 주민등록증 예. 발급받을 때 떨리기도 하고 저거 언제 발급받느냐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 예. 56년 전 그림인데 예. 그때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죠. 그런데 워낙 오래돼서 가물가물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후에 주민등록증 이 발급 받는 자체가 대한민국 옛날에 그 이전에 도민증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있는데 그걸 발급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되는데 반대로 저것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말이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든지 그걸 갖고 다니는 거 의무한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말하자면 구속감을 주기도 했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태의연한 인감증명 제도를 좀 대폭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그때도 이 종이로 내는 건 좀 이제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등기관이 법원에 가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전산망으로 정보를 자기가 확인해서 처리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행정 전산망이 완전히 갖춰져 있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등기관이 이 본인은 뭐냐면 그걸 당신이 확인하도록 이제 내가 허용하겠습니다. 이 말로 그 동의만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거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뭐 서류를 떼가지고 갖다 주고 할 필요가 없어졌죠. 예. 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제출용 예. 용도 다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또 자동차 거래를 할 때까지도 이 인감증명을 내라 그래서 저도 몇 번 중고 자동차로 예, 거래할 때도 이 인감증명을 꼬박꼬박 냈거든요. 예, 이전 등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이게 간편 인증으로 바뀐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류를 갖다 주잖아요. 그것을 행정관청에 이런 데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지. 굳이 우리가 종이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아도 된다. 이 폐지하는 이 과정이죠. 하나의 과정. 자, 이렇게 법원 등기관에게 동의 표시만 하면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까지 안 고쳤다고 보십니까? 김주필께서는. 예, 그동안에도 16번이나 고쳤답니다. 바꾸고 했는데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정기관 또 이 각 조직의 말하자면 어떤 이기주의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장만 찍는 권한.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가 왜 결제 라인이 쭉 있으면 결제 라인을 줄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줄이는데 내 도장만은 안 돼 이러거든. 그런 식이 되니까 그 각 부서나 정부 각 부처도 마찬가지. 우리 업무는 우리한테 우리가 권한을 갖는다 이러다니까 옛날에 말하듯이 무슨 통합, 융합 이런 게 그동안에도 수없이 강조됐지만 이게 안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부처의 이기주의, 부서의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 이런 것이 만연한 데다가 공무원들은 대개 자기 도장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집착을 하죠. 예. 네.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칸막이를 없애라. 특히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민생토론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3년이면 2027년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단계적으로 1,500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공공민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뭔가 서류를 떼서주는 걸 없애겠다.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 자꾸 드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1년에 발급받는 민원 서류 무려 7억 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걸 30% 2억 1,000만 건 정도 된다는데 이것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한 건에 말이죠. 한 5,908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5,908원. 908원. 네. 한 건에 그러니까 지금 7억 건 아닙니까? 따져 보십시오. 그런데 네. 그거 이제 그것을 30% 줄인다면 2억 1천 건을 줄이는데 2억 1천만 건 그렇게 되면 그 계산하면 그 돈이 1조 2천억 원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비용이 낭비되죠. 인력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필요 없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거기 대거 배치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서류 하나 떼면 전부 가면 요즘 주민센터에 가면 전부 앉아서 주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죠. 서류 작업.
뭐 인지 붙이고요. 예, 예. 예, 풀로 붙이고 그런 예, 것도 하고. 전부 주민등록 배우 뭐 주민등록증 무슨 뭐 또 저 뭐 가족 뭐 증명서 무슨 증명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창구에서는 그 일만 줄여도 얼마나 그 인력이 세이브가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저렇게 의욕에 넘쳐 있는데 그걸 현장에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직속으로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구비서류 제로화, 그러니까 0으로 만들겠다를 2026년 말까지는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 쉬운 걸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들이 있다. 이를 앞으로는 폐지하자는 건데 그 이제 부처간 칸막이가 이런 겁니다. A기관이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해서 정부 기관 간에 이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전산망으로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칸막이 없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자료가 지금 전산망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칸막이를 쳐놓는 거지. 우리 부처 거는 내 거야. 또 그러니까 각자가 저쪽에 가서 저 부처에 가서 뭐 서류 떼오시오. 이 부처에 가서 뭐 떼오시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하면 간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제 융합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공직 사회가 정말로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현장의 문제죠. 네. 위에서는 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그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1,500건 다 없애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사실은 가서 서류 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관청에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국민 편의 위주로 말하면 정부 측 입장에서 볼 땐 소비자 위주로 해줘야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정말 제 생각은 이제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30개 공공기관이 사이트가 제각각이어서 이걸 이제 로그인이라고 할 때 그걸 일일이 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합쳐서 아이디 한 개, 예. 한 번에 로그인. 그러니까 이제 주필님이나 저나 그거 하나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쉽게 아는 건 이제 우리 생활인들이 쉽게 아는 홈택스 아닙니까? 국세청 네. 홈페이지. 그런 거 뭐 교육부 서울시는 또 이텍스고요. 예. 교육부에도 또 나이스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아이디 해야죠. 비밀번호 해야죠. 국민인증서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해야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도 그거 하다가 공인인증서 이런 거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아예 치워 이러고 바로 현장으로 가고 한 이런 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생활에서 체감되는 그런 불편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해소해 주는 게 그 정부의 서비스인데 정말 차관은 잘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반드시 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일선 공무원들의 이게 도장 집착과 네. 부처 간 이기주의가 얼마나 이거를 이제 수용을 해내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자, 우선 오는 4월부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 공공서비스에서 종류 서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감증명만 해도 이게 이제 부동산, 뭐 자동차 매도, 그냥 단순 신분 확인 등등으로 해서 이게 좀 저렇게 많거든요. 이거에 이제 대체 수단으로 디지털 인감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인감이 필요한 그 수도 줄이고 그 속에서 또 꼭 인감이 필요할 경우에도 디지털화하면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디지털화 선진국 아닙니까? 네. 디지털화 선진국인데 이용을 안 하면 뭐합니까? 옛날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로 꿰야 되는데 그걸 각각 흩어놓으면 그 디지털 하나 안 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장점을 세계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도와줘야죠. 네. 그리고 이제 4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그 처음 4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그 난임 시술비 신청이랄지 기초 장애인 예방접종비 같은 거를 서류 없이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서류 없이도 신청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쉬움이 드는 건 서류 없이 하는 걸 왜 그렇게 서류들을 내라고 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좀 뭐 듣기 안 좋은 말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복지라든지 정부가 이런 분들한테 베푸는 것을 이것을 그야말로 베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베푸는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관공서에서는 이 국민들에 대해서 섬긴다, 이런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베푸니까 당신들 이 서류 해와 저거 해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식을 바꾸어서 필요 없는 서류를 왜 자꾸 그 서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이값은 누가 감당하고 잉크값은 누가 감당하냐? 7억 건이라잖아요. 작년에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주민센터에 그런 많은 인력을 봉사라든지 복지라든지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그 바꿔서 전환시킬 수가 있는데도 서류 작업에다가 하루 종일 거기 묶어놓으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게? 네, 다 대학 나온 분들인데 그럼요. 그분들의 능력을 또 다른 곳에 쓰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처음에 신입 사원 들어가면 뭐 한답니까? 저기 복사.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들이 그 고급 인력들이 1년 360일 계속 복사 업무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풀만 칠했어요. 예. 그 인지 붙이는 거 보면서 저도 저분 참 무슨 생각을 할까 하루 종일 그 우표 붙이러 온 건 아닐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는 또 이런 주제도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 등이 퇴근 후에도 본인 또 자녀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비대면 진료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다루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료계가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건데요. 김전주 필께서는 저 언급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디지털화, 여기는 세계 선진국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의료 정보 있잖아요. 각 개인의 의료 정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이 의료 정보 같은 거 충분히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꼭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이건 좀 특히 이제 그 뭐 아이를 키우는 주부 경우라든지 시간 없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좀 그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니고는 어떻게 원격 진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의료 분야는 특수 분야니까 의사분들의 말도 전적으로 그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거나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편의, 예? 또 효과적으로 이 저비용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는요, 의사분들도 이 개방해 놓으면 그만큼 뭐냐면 우리 폐쇄해가지고 내 것만 지키겠다가 아니라 개방해 놓으면 더 많은 우리가 활동 분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업 분야도 생길 수 있고 네네. 사업 분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마인드도 오픈 마인드로 하자. 그렇게 하면 해결될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보건복지부가 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시범에서는 이용량이 약 4배 정도 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럼 분명히 수요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한 보름 동안 해봤답니다. 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4배가 늘었는데 이건 되게 통계가 잡히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 좀 더 해봐야겠죠?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가정주부들한테 시간이 안 되는 분들, 그다음에 뭐 심각한 병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진료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또 의사분들도 사실 그런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의 문을 닫는 시간에 퇴근하는 부부들은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점들이 두루 물론 의료계의 전문성 결여 부족과 함께 좀 같이 다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도 종이나 CD, 컴팩트 디스크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할 방침인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력 아닙니까 우리가? 예, 지금 수술하고 나면 그것을 CD에라든 넣어가지고 저 만약에 다른 병원으로 갈 때는 그걸 들고 가야 됩니다. CD를 구워오라 그러죠. 예, 네.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저기 CD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는 전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걸 그 병원과 병원 사이에서 서로 저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환자들한테 서류로 해가지고 종이 들고 뛰어다니게 하는 거 이건 고쳐야죠.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면 그 정보가 엊그제 한 건데도 새 병원에 가면 또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거도 있- 예. 제 생각에는 아니 그 서류 그 CT가 이 CT나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건 의료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것도 심지어는 이런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쪽 병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권위가 더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들끼리 뭐 자존심이랄까 자부심 이런 것도 작용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더 계속 또 검사를 하게 하고 뭘 사진 찍게 하고 하니까 이쪽에는 비용이 배가 되는 거고 대신에 그쪽에는 자기들 비용을 챙기는 게 되는 거고. 결국 이래서 밥벌이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예, 예. 자, 지난해 9월부터 복지부는 민간기관과 환자,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이른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를 더 늘린다 그런 방침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업 참여 기관이 의료기관이 860곳, 860곳쯤 되는데 이것을 올해 1,003곳으로 이 143곳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이 정보 고속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안에 우리 개인 의료 정보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버튼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질병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이 공공기관의 정보가 다 공유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편한데 그걸 각 병원이라든지 여기서 서류 떼와라 뭐 해와라 이런 식 해가지고 환자들 2중 3중으로 고통을 주는 건 디지털 선진국으로서는 정말 채통의 문제죠. 예. 네, 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는 건강검진 기록, 투약 이력 이런 게 이제 다 들어 있으니까 이것만 이른바 그 공유, 쉐어하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제가 아무 병원에 가서 보면 제가 저 코로나 언제 몇 월 며칠 날 접종했다 다 나와요. 그 종류까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왜 그걸 활용 안 하는지 말이죠. 네. 자, 어제 민생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민들 그리고 의료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 중인 맞벌이 부모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료계에서 오신 분이 비대면 진료로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 이 참 애매하고 불명확하다. 자, 이렇게 의견이 맞섰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의사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비단 원격 진료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같이 디테일이 아주 발달한 이런 때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구분이 될 거예요. 할 수 있고 하자는 의지가 중요하지. 예? 지금 벌써 그런 거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면 언제까지나 그 개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보면 서로 이 마음을 정신을 열자.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니들도 그렇지만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도 그렇지만은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편의를 봐주고, 예? 그다음에 우리의 자산을 활용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줘야죠. 오픈 마인드로 그럼. 서로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곤 전 주필관은 여기서 인사드렸고요. 이어서 북한은 지금으로 가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를 찾아가서 푸틴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방북한 중국 외교부 차관을 만나서 전통 혈맹의 우위를 다진 사람. 그런데 김정은은 아닙니다. 요즘 북한 외교의 최고 실세로 불리는 최선희 외무상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스를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네, 오늘도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신포 해상에서 동해 쪽으로 SLCM을 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새에 벌써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셈인데 일주일 새 세 번은 역대급 기록 같아요. 역대급 최고인 것 같고 SLCM이라는 게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데 일주일 사이에 세 번씩이나 쐈습니다. 그것도 서해상으로 쐈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런 도발들을 자주 하는 것은 어쨌든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잠수함이란 말도 있고 해상 바지선이란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일주일 새 세 번은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역대급입니다. 네. 네. 24일에 쏜 미사일과 같은 장소에서 발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때와 같은 기종, 이른바 불화살 3-31형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네요. 이 미사일 사거리가 대략 추정하건대 1,500에서 2,000km면 거의 주일 미군 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이 좀 심상치 않은 게 불화살 3의 31형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31형은 전술핵을 의미하는 것을 32형이라 그래요. 화산 31형. 그러니까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을 북한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32일에 대한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 4월 초 한국 총선, 11월 초 미국 대선을 겨냥한 김정은의 투트랙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북중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교부 차관이 북한을 담례로 방문을 했죠. 예, 순외둥이라는 중국 외교부 차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는데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이 이렇게 되는 아주 좀 북한으로서는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조중수교라고 그러죠. 조중 외교 관계 설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상한 게 약간 전술적 협동과 공동 보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 그런데 러시아하고는 전략적 협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하고는 전술적 협동이라고 쓰는 말이 그렇군요. 차이가 있어도 이건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좀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전술은 곧대 하는 거고. 영어로 말하면 택틱이니까. 택틱이죠. 그때의 어떤 세밀한 부분은 중국하고 가자.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최선희를 지금 만난 거잖아요. 네. 그 중국 부부장이 차관급인데 최선희는 북한의 장관급이니까 네. 이건 격이 맞는 겁니까? 뭐 사실 외국 대표단이 오면 장관까지 만나주는 건 북한 예의상 뭐 맞는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하다가 중국이 아마 조금 밀려난 듯한 느낌을 보니까 외교부 부부장을 급파해서 최선희 외무상 생각을 들어보려고 파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회담에서 등장했던 이 최선희 북한 외상. 요즘 참 바쁩니다. 러시아로, 중국으로 새해부터 무척 분주한데요. 1월 16일 러시아 방문 때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제 공식 방문해서 푸틴이 바로 좀 만나셨어요. Я искренне рад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и вас, и
всех членов вашей делегации в Москве в эти первые дни Нового года. 우리 두 나라 외무상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 동지적 유대를 두터이 하는 것은 오랜 친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로 쌍무 관계가 두 나라 수뇌군들이 우도에 맞게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장면은 이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관과의 이제 정식 그 외무장관 회담이었고, 아까 본 거는 푸틴 대통령이 이 이후에 만나줬는데 아주 그 푸틴답지 않게 자애로운 얼굴에 손을 그냥 계속 어루만지고 예. 일부러 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보라는 거죠. 우리 북러 관계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하는 거고, 늦지도 않고 제 시간에 기다리다가 최선희 외무상을 만난 것도 그러니까 특이하고. 푸틴이 지각대장인데 지각대장이잖아요. 일개 굉장히. 그 북한의 외상을 예. 제때 나와서 만나준 거거든요. 뭐 그렇게 두 나라 관계가 좋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러시아도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거는 북한의 무기 탄약 절실하다. 절실하다. 그러니까 절실함을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 최선희 외상은 평양 외대 동문이기도 합니다. 나이도 비슷한 또래죠. 외교관으로서 최선희의 이력 정말 화려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 외무상이죠. 64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이제 60이 되는데 평양 외대 졸업 후에 중국도 가고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했습니다. 아주 엘리트 코스죠. 북한 외무성의 통역으로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쭉 80년대부터 근무를 하고 2010년에 북미국 부국장, 요직 아닙니까? 네. 저 자리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쭉 크다가 드디어 12년 만에 부국장에서 외무상 자리에 오른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저 외국어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대학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시죠? 예, 한 6년 후배인데 그 태영호 의원하고는 동문이고요. 동문이고 동기동창쯤 됩니다. 동기동창이고. 네. 그래서 같이 중국에 유학 갔다가 태영호 의원은 들어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스트리아까지 갔다 유학을 갔다가 외교부 번역국에 들어와서 영어 통역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점자 승진해서 부국장, 국장, 부상, 제1부상, 외무상까지 쭉 올라온 거예요. 그야말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중국만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네. 금수저는 아니고 네. 여기는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워낙 높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선희 외상은 평양시당 책임서기와 정무원 총리까지 지낸 최영님의 양딸입니다. 소위 혁명 유자녀로 알려지고 있죠. 친부모가 해외 공작원, 우리가 볼 때는 난파 공작원인데 공작 도중에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고요? 사실은 최영님 총리가 부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가서 골라서 자기가 키웠는데 양녀입니다. 양녀인데 어쨌든 아버지의 어머니가 둘 다 해외 공작 도중에 북한 말로 이제 순직을 한 거죠. 이게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얘기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혁명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장은 똑똑하니까 최영님이 가서 직접 부인과 같이 양녀, 양남, 양자를 드린. 그러니까 일남이녀가 모두 입양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딸이고 예. 오빠가 그 위로 있는데 양오빠 이름이 최철수. 예. 중앙통계국 국장을 지냈다고 해요? 중앙통계국 국장을 지냈는데 이건 옛날에 지낸 거고 지금은 집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은퇴했다? 나이가 많아서 네.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최영님이라고 하는 분은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것이 김일성의 책임서기를 했습니다. 책임서기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도승지네요? 네, 김일성이 비서실장을 하다가 네네. 워낙 수치에 밝고 똑똑해서 책임서기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총리까지 한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최영님이라는 양아버지 네. 그리고 총애를 받은 숫자에 밝은 오빠, 양오빠 이 배경 못지않게 이른바 강반석 유자녀 학원 여기가 이제 북한 여성들의 엘리트 코스들만 가는 예. 그 엘리트 학원인데 김일성 어머니 이름을 딴 곳이잖아요, 이곳이. 김일성 어머니가 이제 강반석이니까
여성 유자녀들, 그러니까 뭐 난파 공작을 하다 죽었든 어쨌든 그 당을 위해서 순직을 했다고 하는 북한 사람들 요구대로 말대로 하면 여성들은 강반석 혁명학원, 네. 그리고 남자들은 김정일이가 다녔다는 만경대 혁명학원. 아, 남자는 만경대, 예. 여자는 강반석. 강반석. 거기서 이제 초중 고 과정까지 마치고 외고대학교에 왔다가 외고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유학까지 간 그런 북한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반석 유자녀학원을 다녔다는 거는 그 당시에 김일성 가문의 자녀들 또 혁명 최고 실세들의 자녀들과 어울렸다는 거니까 그야말로 권력의 트로이카를 지금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학원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 학원이라는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입시학원하고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고 네. 북한에 이제 혁명학원이 3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닌 외고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만경대 혁명학원 여기는 어려서부터 키우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혁명학원에 들어가기가 대학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고 아니 공부만 잘해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워낙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 난파 간첩하다가 부모가 같이 죽는 정도 돼야 그쯤 돼야 이제 네. 가서 부모님의 복수를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당해서 키우는 거죠. 네,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다. 네. 자, 그런 최선희는 김정은의 최측근 통역부터 시작해서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뭐 유럽 물정도 알고 이렇게 이제 키워진 뒤에 싱가포르를 거쳐 하노이까지 가서 김정은을 보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노이에서 그런데 이 노딜 회담이라는 게 트럼프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걸 노딜 회담이라고 이제 조롱조로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북한의 관계자들은 거의 숙청이 됐습니다. 근데 최선희만은 가벼운 문책만 받고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해서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2019년 하노이 회담에 갔던 김영철 부장 갔다 와서 김영철 부장도 집으로 들어갔고 이용호 외무상은 책임지고 갔던 외교를 책임지고 갔던 이용호 외무상은 숙청이 되고 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당시 3개월 동안 탄광 가서 혁명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미 특별대표라고 하는 김혁철 대표는 처형을 당하고 처형됐죠. 그리고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는데 오뚜기처럼 3개월 만에 살아나서 다시 승승장구의 길을 걸은 거는 저 최선희 외무상밖에 없거든요. 석 달 만에 그 정도 숙청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받는데 너도 갔댔으니까 이제 처벌을 받아라 하는 식으로 눈가림식의 처벌을 받았던 거고 2019년에 들어서서 갑자기 최선희가 김여정과 같이 이너서클에 들어간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평양 외국어학원 우리 저 고 원장님이 6년 선배고 예. 최선희하고 지금 태영호는 동문이잖아요. 네, 동문이죠. 후배들이신데 태영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2019년에 하거든요. 예. 최선희가 김여정 리설주와 함께 북한의 여성 이너서클 예. 핵심 여성 그룹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간 이유를 저희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하노이 노딜 때 가서 김여정과 매우 가까워졌다, 인간적으로. 그때. 그러면서 김여정과 가까워지고 김정은과도 가까워지면서 김정은의 마음을 잘 읽는 여성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자, 이런 표현을 최 의원이 썼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지금 그림상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 최선희가 당적 직위는 정치국위원까지 못 갔는데 후보위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정은의 신임도만 따진다면 탑 10에 들어간다는 그런 북한의 평가. 전체 권력서열. 권력서열에서 신임도 상으로만 보면 탑 10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첫 줄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첫 줄이라는 소리죠. 대단하군요. 최선희의 위력은 다른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른바 김군옥 잠수함이라는 게 있죠. 이거 진수할 때 김정은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뻐서. 그 자리에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를 대신해서 이 샴페인 병을 깨죠. 그러니까 진수할 때 보면 여성만이 이걸 깰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왕이나 황태자비 정도 하는 거고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게 리설주가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최선희가 했거든요. 그때 놀랐습니다. 세계 언론이. 뭐 굉장히 놀랐고 이제 첫 번째 나온 평가는
왜 이설주가 안 나오고 최선희가 나왔을까? 이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였어요. 근데 저 사실 탯줄 끊는 거는 저걸 탯줄 끊는다 그러는데 대통령 부인들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다. 왕비나. 예, 왕비나. 예. 대통령 부인들이 하는데 대통령 김정은 뭐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 부인 이설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희를 군 행사에 들어가서 저렇게 샴페인병을 깨뜨리는 거 보고 아 신임이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진까지 뭐 최고급 군 장군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러니까 거거든요. 5명의 그 1호 사진에 예. 섰다는 것도 대단하죠. 셋고 다른 사진들에도 보면 최선희가 항상 앞줄에 섰는 자, 지금 샴페인병 깨는 뒷모습이 최선이에요. 아주 최선입니다. 힘차게 휘두르고 그 옆에 있는 게 김여정입니다. 그렇죠. 네. 김여정, 김주애도 다 갔고 결국은 이설주가 해야 될 일을 왜 굳이 외무상이 나타나서 했을까?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만약에 리설주가 아파서 못 왔다면 네. 당연히 김여정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여정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만큼의 지위에 최선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에 포착된 인상적인 장면이 최선희가 러시아를 갔을 때 구찌에 10,000불이 넘는 타조 가죽 핸드백을 들고 다녔어요. 자, 이게 돈 있다고 사고 또 외국 언론들 기자들이 다 보는데 이걸 구찌라는 걸 다 알고 이렇게 타조 가죽 가방을 흔들어 댄다는 건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저건 선물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아, 김정은으로부터 선물을 김정은 선물이다? 예, 김정은이 선물을 받고 선물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1만 달러짜리 그 구찌 가방을 들고 나가질 못하거든요. 북한 간부들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임이 얼마나 높으면 김정은과 김여정이 쓰는 그런 고급 가방이나 고급 시계를 차는 정도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할 수도 없고요. 예. 한 10,000불이 넘어서 예.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그런 가방이랍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더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최선희가 실각된 뒤에 외무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를 지내신 고특보가 보시기에 예. 자, 보면 이제 외무성으로 복귀를 북미부국장을 2010년에 하고 그전부터 이제 근무했잖아요. 예. 11년, 17년 쭉쭉쭉 오고 부상 거쳐서 일부상이었다가 이제 하노이 때 한 칼 먹고 예. 돌아가서 석 달 만에 복귀했다. 자, 저 대목이 가능합니까? 저게 사실은 육자회담 때 어떤 말들이 돌았는가 하면 최선희가 번역국 부국장, 미국국 부국장을 했는데 리건이라고 하는 북미국장을 같이 베이징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리건은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부국장이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석을 탔는데 예. 자기는 2등석을 탔다. 2등석을 탔다는 거죠. 한 급 더 낮은 사람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고 육자회담 참여국들이 아 최선희가 메인인 것 같다. 북한 대표단 단장이 김계관 제1부상인데 김계관 제1부상도 최선희의 눈치를 보더라. 나이도 많고 예. 뭐 대선배인데 대선배인데.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네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고 그 누구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조차 육자회담 통역으로 나갔던 저 최선희 부상을 이렇게 우러러봤다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존경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역이 아니어서 네. 일반 통역관 시절에도 외교부 내에서 북한 외무성 내에서 함부로 못 대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총애를 받아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부국장을 아무 외교관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최선입니다. 자, 다른 얘기 하나 끝으로 하죠.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쁘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모습이라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이 김정은의 입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 그게 뭐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에도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셌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 식료품마저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 식료품이 뭔 줄 아십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입니다. 아, 그 3대 장마저 없다? 장마저 없다. 그러니까 20개의 군의 간장, 된장 공장을 1년에 20개씩 만들어가지고 10년 동안에 전국의 모든 군의 간장, 된장 공장을 만들어라. 거기 만드는데 인민군대까지 투입하라. 그러니까 인민군 동원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 공장을 만들어라. 도별로 해마다 군에
2개씩 만들어라. 그렇죠. 이 최고 지도자가 이런 짓까지 하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이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니 화산 미사일이니 불화살을 이런 걸 쏘면서 한쪽으로는 된장 공장도 못 만든다는 게 참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 나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네. 맨쌀에 뭐 옥수수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조선도 한국이니까 북조선도 된장고추장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 결국은 쌀하고 옥수수가 주식인데 그래도 간장국이나 된장국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다가 그거 끓여서라도. 그 된장 근데 그것조차 못 만드는 나라가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느라고 저렇게 극성이니 참 김정은의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네. 똑똑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장 공장, 된장 공장, 고추장 공장도 만들어라고 인정하는 북한. 네. 그러면서 또 미사일을 일주일에 만들고. 3발씩 쏘아대는 북한. 네.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네. 고특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